국내에서 임신 중 출산이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여성이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한 해 동안 약 30명의 산모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 치고는 높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18세기의 임산부와 비교하면 이는 안전한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10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출산은 생명을 건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새 생명을 탄생시켰던 그 시절 어머니들은 초인에 가까운 분들이었을 것만 같네요. 제식식당 두 번째 메뉴는 수많은 어머니들을 살려낸 소독법과 이를 알리려 노력했던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용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산용은 원래 출산 시 사용되는 이부자리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출산 직후부터 산모가 회복할 때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말로 확장되었습니다. 분만 종료 24시간 이후부터 10일 이내에 2일 이상 38도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를 산용열이라고 합니다. 산용열에 걸린 산모는 고열과 함께 가래, 오한, 복통, 심한 두통을 앓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배가 부풀어 올라 며칠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이야 이 산용열의 원인이 태반이 박리된 부분이나 출산 시 발생한 상처를 통해 침입한 세균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지만 병의 원인조차 모르던 시절 산모들에게 산용열은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약 2600년 전 고대 인도 왕가 출신의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를 출산하고 1회째 되는 날 사망하였습니다. 기원전 54년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 역시 폼페이우스 장군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하던 중 사망합니다. 인도 타즈마할 궁전의 주인공인 왕비 뭄타즈 마할 역시 출산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산후후유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왕비 제인 시모어, 르네상스 시대 권력자 체사레 보르자의 여동생 루크레치아 보르자, 조선 단종의 어머니 호덕 왕후까지 출산 과정 혹은 출산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유명인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당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출산한 재력가나 권력가 집안의 아녀자들에게도 이러했으니 일반 서민에게 출산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전이었을 겁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산용열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중반 파리의 오테르듀 병원은 가난한 여성들을 수용하여 치료한다는 취지로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병원 내 위생 상태는 엉망이 되어갑니다. 병원 침대보에서는 벼룩과 이가 들끓었으며 바닥에는 치료 후 남은 피와 고름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출산을 한 산모들은 1772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 5명 중 1명이 산용열로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의학 지식으로는 산용열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터무니없는 가설만 난무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미아즈마 학설, 즉 나쁜 공기로 인해 질병이 퍼져나간다는 가설에 따라 임산부들의 주검에서 피어오르는 독기로 인해 산용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가장 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산용열은 왜 발생한 건데? 그건... 미아즈마 학설은 전염병에 국한된 가설로 산용열의 근본 원인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분만 시 자궁에 남은 조직이 부패해 생긴다는 주장과 모유가 변질되어서 생기는 병이라는 현대 의학 지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통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헝가리 출신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이스입니다. 제멜바이스는 그가 27살이 되던 1846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용열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제멜바이스는 병원 내 제1산과와 제2산과에 산모 사망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의학교수와 의대 학생들이 근무하는 제1산과의 산용열 발생률이 출산 과정을 보조하는 조산사가 근무하는 제2산과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부분에 집중합니다. 제멜바이스는 근무자들의 영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1산과와 제2산과의 근무자를 전원 교체하는 실험을 감행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산용열에 의한 사망률을 확인한 결과 제2산과의 사망률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것을 본 제멜바이스는 고민에 빠집니다. 의학 지식과 기술이 더 높은 교수와 의대 학생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왜 산용열이 더 증가하는 것일까? 고민하던 제멜바이스는 우연히 동료 의사의 죽음을 목격하며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산용열로 사망한 임산부를 검시하던 중 메스에 상처를 입은 동료 의사가 며칠간 끙끙 앓다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증상이 산용열로 사망한 임산부들이 겪은 증상과 판박이처럼 똑같았던 겁니다. 제멜바이스는 산용열로 사망한 여성의 시신에서 정체불명의 감염성 물질이 의사의 손에 묻었고 이 물질이 다음 임산부에게 옮겨가며 병이 발생한다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당시까지 정체불명이었던 세균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지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자신과 같은 의사의 손으로 산용열을 퍼뜨렸다는 생각에 경악합니다. 그리고 즉시 동료 의사들에게 손 씻기를 권장합니다. 염소수에 손을 담근 채 손과 손톱 사이까지 솔로 박박 문지르라고 지시합니다. 현대 의사들이 수술 전 치르는 신성한 의식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의사들이 손 씻기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산용열에 의한 사망률이 12%에서 3%로 감소합니다. 단순한 손 씻기만으로 드라마틱한 개선 효과를 확인한 제멜바이스는 산모의 속옷과 의료기구까지 소독합니다. 그러자 산용열에 의한 사망률은 0.5%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제멜바이스의 가설이 맞았던 것이죠. 제멜바이스가 실증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당시 의학계에서는 제멜바이스의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의학계의 권위자 루돌프 피르오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들은 산용열이 나쁜 공기를 통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설을 포기하면서 헝가리에서 온 신출내기 의사의 가설을 받아들이기에는 이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보다 제멜바이스의 실험 결과를 받아들이면 그동안 자신들 때문에 수많은 산용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제멜바이스를 배척했습니다. 독일 의학계의 정면으로 맞서 손 씻기를 주장하던 제멜바이스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빈병원 산부인과 책임자인 요한 클라크에게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제멜바이스는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고국인 헝가리로 떠납니다. 양심 있는 젊은 의사들은 손 씻기 효과가 있음을 깨닫고 제멜바이스의 의견에 동조하였으나 이들의 정치력으로는 기존 관행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의료계 원로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시련 때문이었을까요? 헝가리에서 손 씻기 보급에 노력하던 제멜바이스는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정신 이상으로 난동을 부리던 제멜바이스를 제압하던 경비원에게 입은 상처로 인해 폐혈증으로 1865년 사망하게 됩니다.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평생을 공헌한 인물의 최후로는 너무나 불운하고 허망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멜바이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 위생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세균의 존재가 널리 퍼질 때까지 1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멜바이스가 산용열과의 전투를 마무리할 즈음 영국의 외과 의사 조지프 리스터는 외과 수술 시 발생하는 감염과의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19세기 외과 수술 시 발생하는 감염병은 수술열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골칫거리였습니다. 리스터는 골절 환자를 살피던 중 단순 골절 환자는 부목만 되는 간단한 시술에도 상태가 좋아지지만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개방 골절의 경우 부목 치료만으로는 예후가 좋지 않은 상황을 다수 경험합니다. 파스테르의 세균 실험을 접했던 리스터는 상처를 악화시키는 공기 중의 무언가와 상처 부위가 만나지 못하게 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하수도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리스터는 어느 날 뉴스에서 콜타르를 증류해서 만들어진 클레오오소트 기름을 이용하여 악취를 막았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하수의 부패를 막는 성분이라면 상처 부위가 부패하는 현상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뉴스에서 영감을 받은 리스트는 콜타르 성분의 화학물질을 다각도로 실험한 끝에 페놀이라는 화합물이 상처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제멜바이스가 폐혈증으로 사망한 해인 1865년 마차 사고로 부러진 다리뼈가 살을 뚫고 나온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소년에게 페놀 소독을 적용해 봅니다. 결과는 대성공. 소년은 11번 오르지 않고 완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페놀 소독을 적용한 수술을 수차례 성공합니다. 자신감이 생긴 리스트는 수술실에 페놀 용액을 분무하여 무균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방법까지 고안해냅니다. 당시 세균학의 발달과 함께 리스트의 소독법은 명성을 얻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농양 수술에 입회하고 에드워드 7세의 맹장 수술을 집도하며 리스트는 의학계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이후 영국 왕립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남작 자기도 수여받습니다. 리스터의 이름은 지금도 소독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조금 가장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씩은 구비되어 있는 구강소독제 리스테린이 리스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제멜바이스와 비교하면 리스터의 인생은 명예 그 자체였습니다. 둘의 인생 여정은 판이하게 달랐지만 두 사람 덕분에 소독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의 뇌리에 또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각박에 가까울 정도로 위생을 중요시하며 의료 현장의 위생 상태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면 불명예스럽게 세상을 떠난 제멜바이스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지 않을까요?